혹시 텍사스에서 돼지 무게 재는 되게 기발한 방법 들어보셨어요? 먼저 돼지를 시소 한쪽에 묶고요. 반대쪽에 돌을 하나씩 올려서 수평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그 돌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추측을 한대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비용 추정하는 게 종종 이렇다고 하죠. 아주 부정확한 과학이라는 뜻입니다. 아, 정말 절묘한 비유네요.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도 바로 그 추측이랑 환상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저희가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거장이죠. 제로드 앤 와인버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책이 종이책으로만 4권이고 전자책은 무려 9권이나 되는 엄청난 시리즈예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정말 핵심적인 부분, 바로 프로젝트를 올바르게 시작하는 법, Starting Projects Correctly라는 챕터를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챕터의 핵심 주장이 사실 좀 충격적이에요. 수많은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코딩 한 줄 안 했는데 이미 실패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운명을 바꾸려면 첫 단추를 어떻게 꿰야 하는지 그 비결을 파헤쳐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왠지 좀 삐걱거린다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으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아마 그 이유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실패의 씨앗은 대부분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 와인버그가 애매한 초기 단계, fuzzy early stages라고 부르는 시기에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가 배정되기도 전에 저 위에서 나눈 대화 속에서 이미 프로젝트 예산, 기간, 심지어 인력까지 다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아, 바로 그 지점이 문제군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냥 그 답에 과정을 끼워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와인버그가 2단계의 협상은 반드시 정보에 기반하고 일치되어야 한다. informed and congruent 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여기서 일치, congruent라는 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정보를 보고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기술적인 리스크보다 더 무서운 건 관리팀 자체가 이런 일치된 리스크 분석을 할 능력이 없거나 어쩌면 의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책에 나온 그 에스터로이드 프로젝트랑 코멧 프로젝트 사례가 이걸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코멧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렉스가 성공한 에스터로이드 프로젝트를 보면서 저 팀은 운이 좋았어. 고객 요구사항도 명확했고 사람도 충분했잖아.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전형적으로 남 탓, 족간 탓을 하는 거죠. 맞아요. 렉스는 핵심을 완전히 놓친 겁니다. 에스터로이드의 성공 비결은 편안한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터무니없는 경영진의 환상을 붙들고 이걸 현실적인 프로젝트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계속 되물으면서 현실로 끌어내린 그 기획 프로세스, 플래닝 프로세스 자체에 있었죠. 반면에 렉스는 경영진의 환상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응하는 달래기, 플레이케이팅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달래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일까요? 회의실에서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요일론 이런 거죠. 경영진이 이거 6개월 안에 가능하지? 라고 물었을 때 속으로는 이거 절대 불가능한데 하면서도 겉으로는 네, 최선을 다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시기요. 당장의 갈등을 피하려고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기획 프로세스는 바로 이런 달래기를 멈추고 6개월 안에 하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기능은 이것들이고 시니어 개발자 3명이 더 필요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진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인데도 말이죠. 결국 비현실적인 요구에 no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yes but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럼 그 혼란스러운 애매한 초기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끌 구체적인 방법론은 뭘까요? 와인버그가 여기서 스티븐 코비의 아이디어를 빌려옵니다. 바로 윈윈 합의를 위한 5가지 요소, Five Elements for a Win-Win Agreement라는 프레임워크예요. 이 5가지가 제대로 합의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출발선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당신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점검할 때 아주 유용한 체크리스트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5가지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원하는 결과, desired result겠죠.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목표도 없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해 보이지만 여기가 가장 큰 함정입니다.
와인버거는 조직 안에 명확함에 대한 두려움, fear of clarity가 존재한다고 지적해요. 고객은 요구사항이 명확해지면 나중에 말을 바꿀 때 책임을 져야 할까봐 두려워하고, 개발팀은 그 명확한 요구사항을 못 맞추면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아, 그래서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암묵적으로 합의해서 요구사항을 애매하게 남겨두는 거군요. 책에서 이걸 은밀하게 공모한다? covertly conspire라고 표현했던데, 와, 정말 소름 돋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요구사항은 일단 진행하면서 구체화하면 되죠. 라거나 일단 개발 시작하고 나중에 조정합시다. 이런 말들이 바로 그 공모의 신호입니다. 결국 누구도 최종 결과물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요구사항을 프로젝트 시작 전에 100% 완벽하게 정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요즘 애자일 방법론 같은 것도 계속 바뀌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와인버그가 말하는 건 포포수 모델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문서화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핵심은 검증된 요구사항과 정서적 동의, 이모셔널 사인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선에서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진심으로 동의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라는 거죠.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원하는 결과의 일부로 합의하면 돼요. 우리는 3개월 뒤에 요구사항을 재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는 것까지 합의하는 거죠. 중요한 건 불확실성마저도 모두가 공유하고 동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원하는 결과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치죠. 근데 막상 프로젝트가 급해지면 다들 원칙을 잊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곤 하잖아요. 야근하면 되겠지. 테스트는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요. 이걸 막을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와인버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프로젝트가 당신을 미치게 만들 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당신이 제정신일 때 미리 만들어두는 장치죠. 압박이 심해지면 우리 뇌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거든요. 그때 우리를 붙잡아줄 원칙들이 바로 가이드라인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수십 년간 증명된 법칙들이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가지는 꼭 기억해두면 좋은데요. 첫째, 브룩스의 법칙, 브룩스 로우. 아, 그거 유명하죠. 막판에 사람 넣으면 더 늦어진다는 거. 네, 맞습니다. 둘째는 계산의 제곱 법칙, 스퀘어 로우 오브 컴퓨테이션. 개발 기간을 10% 늘린다고 기능도 10%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능이 늘수록 복잡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요. 마지막으로 존스의 법칙, 존스 슬로우. 설계, 개발, 리뷰, 테스트 같은 전체 프로세스를 제대로 안 거치고 건너뛴 부분이 결국 전체 문제의 90%를 일으킨다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현업에서는 이런 법칙들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도 갈아 넣어야 뭐라도 되지 않겠냐는 압박이 엄청나잖아요. 관리자 입장에서 브룩스의 법칙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더 넣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프로젝트 시작 전에 모두가 합의해야 하는 겁니다. 개발팀뿐만 아니라 경영진, 고객까지도요. 만약 프로젝트가 늦어졌을 때 우리는 브룩스의 법칙에 따라 인력 추가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라고 말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가이드라인은 개발팀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나침반입니다. 사람을 더 투입하는 얘기가 나온 김에 세 번째 요소인 자원, 리소스로 넘어가 보죠. 저는 자원이라고 하면 그냥 예산이랑 사람 수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와인버그는 모든 자원은 동등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All resources are not created equal이라고 말해요.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개발자 A랑 B가 그냥 똑같은 1인으로 계산되면 안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관리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착각이죠. 예를 들어 한 명의 시니어 개발자랑 2명의 주니어 개발자는 절대 등가 교환이 안 됩니다. 또 다른 흔한 착각은 파트타임 근무자에 대한 건데요. 하루 4시간씩 일하는 파트타임 개발자 2명이 하루 8시간 일하는 풀타임 개발자 1명의 생산성을 낼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같아야겠지만 실제로는 절대 아닐 것 같네요. 일을 시작할 때마다 다시 집중하고 이전 작업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그걸 업무 전환 비용, 컨텍스트 스위칭 커스트라고 하죠. 와인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동시에 2가지 프로젝트를 하면
각 프로젝트에 쏟는 시간의 20%가 이 전환 비용으로 사라져요. 3가지 프로젝트를 하면 50%가 사라지고요. 결국 A한테 오전에 이 일 시키고 오후에 저 일 시키면 되지 라는 생각은 자원의 가치를 절반으로 깎아먹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쉽게 대체 가능한 부품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한 사람한테 여러 업무를 쪼개서 맡기지 말고 가능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째 요소로 넘어가 보죠. 원하는 결과, 가이드라인, 자원까지 합의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바로 책임, 어카운터빌리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의아했어요. 대부분의 회사가 이번 주에 몇 시간 일했다는 식으로 타임시트나 업무 시간 보고서를 쓰잖아요. 이게 왜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결과물을 측정하는 게 말처럼 쉬운가요? 와인버그는 바로 그 노력을 측정하는 문화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가 온라인 포럼에서 업무 시간 보고서를 정직하게 작성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23명 전원이 어떤 식으로든 조작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아무도 결코 조작한 적 없다고 말하지 않았죠. 충격적이네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실제 일한 시간하고 보고해야 하는 시간 사이에 차이가 생길 때가 많으니까요. 중요한 문제 해결하느라 시간을 다 썼는데 정작 계획서에 없던 일이라 다른 항목에 시간을 부풀려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계약자는 고객이 원하는 보고서를 미리 만들어서 제출하고 남는 시간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개발의 슬픈 현실이죠. 주 70시간 야근했다는 보고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지쳤는지는 보여줄지언정 프로젝트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투입된 노력이 아니라 산출된 결과물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물은 어떻게 측정하죠? 로그인 기능 개발 완료라고 상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완료의 정의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작업에 대해 이것이 완료되었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거죠. 로그인 기능이 완성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여기 15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모두 통과한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책임이 성립됩니다. 더 이상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냈는가를 묻는 문화로 바뀌는 거죠. 알겠습니다. 노력 대신 결과로 말하라. 이제 마지막 5번째 요소, 결과 영향, consequences가 남았네요. 이 모든 걸 잘해도 프로젝트는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보통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회의가 열리죠. 맞습니다. 와인버그는 그런 비난 문화, 블레이밍 컬처에서 열리는 경영진 검토 회의를 킹콩과 미키마우스라는 아주 절묘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킹콩, 즉 경영진과 미키마우스, 즉 프로젝트 팀이 만나는 자리죠. 하지만 이 회의가 열릴 때쯤이면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돼서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큰 방향을 바꾸기엔 너무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국 그 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경영진이 나는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다고 과시하고 실무진은 어떻게든 문제를 축소해서 보고하는 일종의 의식, 세러모니가 되어버리는 거군요. 책에서 이런 회의 준비하느라 2주, 발표하느라 3일을 낭비한다고 꼬집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때 와인버그가 던지는 질문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왜 그들은 진작에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을까? How come they don't already know what's going on? 정보는 거창한 회의에서 한 번에 보고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거죠. 를 제시합니다. 바로 허드슨 베이 스타트, 허슨 베이 스타트. 다른 말로 시험 항해, 쉐이크다운 크루즈라고도 불리는 방식입니다. 과거 캐나다 허드슨 베이 회사의 상인들이 아주 긴 교역 여정을 떠나기 전에 일부러 본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고 해요. 장비나 보급품에 문제가 있는지, 빠뜨린 걸 없는지 점검하려고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돌아가서 해결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요. 아, 그러니까 본격적인 항해를 떠나기 전에 일종의 드레스 리허설을 해보는 거군요. 이걸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초기에 전체 개발 프로세스를 아주 작은 규모로 미리 한번 실행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기능 하나를 잡아서 요구사항 분석부터 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까지 전 과정을 하루나 이틀 만에 끝내보는 거죠. 일종의 1시간짜리 프로젝트, 하루짜리 프로젝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 팀의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개발 환경은 제대로 됐는지, 배포 프로세스는 원활한지, 실제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위험을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결과를 프로젝트 막바지에 가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작은 실패를 안전하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애매한 초기 단계의 위험성부터 그걸 극복하기 위한 윈윈 합의의 5가지 요소까지.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 관리 체크리스트를 잘 따르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결국 와인버그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 아닐까요? 프로젝트의 성공은 코드를 짜거나 문성을 만드는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요소는 결국 그 정직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인 셈이죠. 아, 그렇게 연결되네요. 단순히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명확한 원하는 결과를 통해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합리적인 압박으로부터 팀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품처럼 취급하지 않는 현실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는 환경을 만들고 투입된 시간이 아닌 결과물을 대한 진정한 책임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실패를 처벌하는 대신 배우는 결과 영향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인버그가 책의 말미에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당신에게로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것을 곱씹어보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관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진실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당신의 조직 문화 속 어떤 부분이 당신과 동료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